소근. 뭐라? 뭐? 뭐? 속닥. 에이 도승지. 육주 현황을 어찌 귓속말을 하는 것이오. 그냥 크게 말하시오. 하옵면전하,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주유사항을 아뢰겠사오니 비답을 내려주소서. 먼저 이조부터 아래옵자면 인사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할 이조가 거듭 사람을 잘못 뽑아 멱살 자비를 하는 등 당파 간의 파열이 더 심해졌다고 하옵니다. 다음 호조는 진힐청 관리를 방만하게 하여 더는 꾸어줄 곡식이 없어 백성의 원성을 사고 굶어 죽는 자들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다음 예조는 사신 접대를 소홀히 하여 속 좁은 사신 하나가 천자에게 이르겠다고 협박을 퍼붓고 갔다고 하옵니다. 다음 병조는 무기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빼돌려 징병기들이 곡괭이 등으로 되팔리고 있다고 하옵니다. 다음 흉조는 뇌물을 받아먹고 주리를 틀어도 모자랄 자들을 거리를 활보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옵니다. 마지막으로 공조가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했던 서쪽 제방둑이 전날 내린 비로 무너져 백성과 짐승이 크게 다쳤다고 하옵니다. 내 이놈들을 과인만 또 욕을 먹겠구만. 첫날 만날 과인만 욕을 먹지. 그자들이 그러는 동안 뭐 했나? 승지들이 가장 문제일세. 네, 잠시 임금이 되어 현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승정원은 오늘날로 보면 대통령의 비서실로서 임금님의 목구멍인 후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승정원의 대표 업무는 각종 문서와 상소문을 정리하여 임금께 올리고 신하들에게 임금님 교지를 전달하는 출납 일을 했습니다. 임금님 용안을 뵙기 위해선 승정원을 경유하는 것이 상칙이었는데요. 혹 승지가 자리에 없다면 내시부 승전세계 승지에게 알려서라도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승정원은 매일 아침 오늘날 신문 같은 조보를 발행했는데요. 날씨부터 시작해 임금님의 말씀과 의논한 정책들, 문무관 인사이동, 국가 행사와 날짜, 주변국 소식까지 주요하게 알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승정원은 사초를 쓰는 사관만큼이나 기록을 엉성하게 관장했는데요. 승정원 정칠품 주서는 사관과 함께 임금님 곁을 따라다니며 승정원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인조 이전 승정원 일기는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이후에 일기만 남겨졌지요. 승정원 품계를 보면 정칠품 주소위로 6승지가 있는데 모두 정삼품입니다. 이들은 각 행정관서 6조를 분담했는데요. 승정원의 수장 도승지는 인사를 책임지는 2조를, 좌승지는 재정 등을 맡은 호조를, 우승지는 의례, 외교 등을 맡은 예조를, 좌부승지는 국방을 맡은 병조를, 우부승지는 소송 등을 맡은 형조를, 동부승지는 토목, 산림인 공조를 맡았습니다. 또 임금님의 자문 역할도 했으며 경연 때도 호종길에도 죄인을 신문하는 국청 자리에도 승지들이 지켜 임금님께서 정사를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실제 조선왕조실록 속 승정원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떠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증을 배워가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첫 기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승정원의 직책은 임금의 말을 관장하여 일이 크고 작은 것을 누남이 없이 모두 이로 말미암아 출납하게 되니 국가의 채통에 관계되므로 이를 위반하고 월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근래에 대소신료들이 왕왕 승전세계 환자를 사적으로 보고 계달하는 사람이 있으니 다만 정령의 나감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괴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패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승정원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계달하는 사람은 승전세계에서 계달하지 못하게 하고 승정원이 아니면 또한 명령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서 이것을 영구히 일정한 법식으로 삼으라. 어긴 사람은 계문하여 죄를 과하게 하되 만약 비밀의 일은 이 한도에 있지 않게 한다. 처음에 예조 판서정인지가 승전세계를 통하여 이를 계달하려고 하니 도승지 황수신이 사하를 불러 이르기를 판서가 승정원을 경유하지 않고서 이를 계달하고자 하니 입대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고 또 사람을 시켜 인지에게 알리기를 모름지기 승정원에 나아와서 계달하시오 하였으나 인지가 마침내 가지 않고서 환자 전균을 시켜 이를 계달하였다. 수신이 아뢰기를 만약 의정이면 바로 계달할 수 있겠지만은 좌우찬성이하의 관원은 모두 승정원을 경유해야 되는데 지금 인지가 승정원을 경유하지 않고서 이를 계달하게 되니 실로 불편한 일입니다. 인지가 아뢰기를 신이 이를 계달하고자 하매 승정원에서 이를 저해하니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캐묻지 않고 그대로 덮어두었다. 네, 본래 승정원은 승지방이란 이름으로 중추원에 소속돼 있었는데요. 제3대 태종께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승정원으로 개칭해 임금님 직속 기관으로 독립시켰습니다. 출납 기능이 임금께 바로 보고가 되니 왕권은 강해지고 승정원의 힘도 세졌지요. 위 기사는 예조 판서가 그 절차를 무시하고 내시부 승전색을 통하여 계달하니 화가 난 도승지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입대를 막았고 세종께도 이 같은 일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예조 판서가 절차를 모르지 않을 터 이전에 도승지와 신경전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이후 승정원의 기능은 점차 강해지면서 의정부 대신은 물론 모든 관원은 승정원을 경유해야만 입대가 가능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신등이 일찍이 들으니 이영선은 승출할 때 파직되었다가 금월 초2에 사홍원 별자로서 사정에 제수되었습니다. 무릇 승출을 하는 것은 권장과 징계를 보이기 위한 것인데 이제 이영선이 출척을 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제수되었으니 그 징계가 어찌 되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장차 마감하여 시행하겠다 하고 드디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영선이 당초 무슨 죄로 파직되었으며 그일 다시 천거할 때 헌의하는 자가 우선 전직인 별자로 임명한다고 말하였던 것인데 어찌 이다지 빨리 직임을 받았느냐 하니 도승지 이계전이 아뢰기를 이영선이 일찍이 예빈시 직장이 되어 예빈시의 장 100여 석을 소모해 부족함이 있어 파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밝혀졌는데 이는 문서의 착오였고 본시 소모에서 온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무릇 사홍원을 경력한 자는 비록 대성이나 수령에 제수되더라도 채임이 되면 과거를 기다려서 도로 임명한다는 것으로 이미 그 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영선이 일찍이 사홍원을 경력하였기 때문에 제조의 천망으로 특별히 이조에 내려 의의를 거쳐서 도로 임명한 것입니다. 네, 위 기사는 예빈시 직장으로 일하는 이영선이란 자가 장 100여 석을 허투루 소모해 파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조의 부름을 받고 제수되니 사간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문종께서 도승지에게 물어보시니 그 까닭은 이영선의 실수가 아니라 문서의 착오로 비롯되었기에 다시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만약 도승지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 버벅거렸다면 비서로서의 자격 미달이니 항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자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우승지 이교연이 정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우마적이 흥행하여 백성들이 모두 생업을 잃고 있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우마적은 그 죄가 비록 크다고 하나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인정상 참아할 수 없다. 지금부터 지난 것을 가지고 다시 세법을 세우되 작물이 10관 이상인 자는 모두 단근하여서 제지하기를 1100인에 이르도록 한다면 도적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하니 도승지 윤자운 좌승지 이극감 우부승지 김종순과 이교연 등이 아뢰기를 지금 우마적이 민가에 횡행하여 경기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에는 소나 말을 가진 자가 전혀 없으나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서 불가하였는데 당근의 법은 진실로 좋은 방책입니다. 네, 우마적은 말 그대로 소와 말을 훔치는 도적인데요. 전국에서 우마적이 급증하니 세조께서 승지들과 대안을 찾으십니다. 우승지가 의견을 내놓길 단호히 죽이자고 극형을 올리니 세조께서 극형은 과하고 목숨을 살려주되 힘줄을 끊는 단근형으로 경각심을 키우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자문 역할을 한 홍문관만큼이나 승지들과의 소통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주강이 있었다. 도승지가 천인인 지아비와 양인인 지어미가 낳은 자식이 양인이 되는 것은 온편하지 못하다는 뜻을 아뢰니 상도 그렇게 하면 양천이 문란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제공이 다 아뢰고 나자 정승에게 물러가서 함께 의논할 다음 단자는 룩사를 시켜 바치게 하였는데 신 김계영 신 이후백 신 유희춘 신 심의겸 신 박승임 신 이식의 의논에 대려 자식의 아비를 놓아두고 어미를 따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천인이 까닭없이 양인이 될 수 없는 것인데 만약 어미가 양인이라 하여 어미를 따라 양인이 되는 것을 허가한다면 인기가 문란해질 것입니다. 신들이 삼가을 살피건대 양천이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하는 영이 있으니 이를 시행하면 양족이 천족에 들어가는 길을 막을 수 있어서 양정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분에게도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네, 고려에서 계승된 노비제도가 있죠. 고려 10대 정종 때 시행된 천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여자의 주인이 소유권을 가지는 천자수모법과 25대 충렬왕 때 제정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천인이면 자식도 천인인 일천즉천이 있습니다. 이후 왕권 강화에 힘을 쓴 태종 때는 양민의 수를 늘리고자 노비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아버지 신분을 따르는 노비종부법을 시행했으나 세종 때 천인 여인이 천인 남성과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양반과 관계를 맺는 등의 폐단이 일자 노비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어머니 신분을 따르는 노비종모법으로 전환했죠. 이후 세조 때는 공신들의 토지를 살펴주려고 하였던 건지 다시 일천즉천을 시행했는데 이는 노비 숫자만 늘리는 악법이라 바꾸려는 노력을 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영조 때와 서야 노비종모법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위 기사는 선조 시기 세조 때의 일천즉천 제도를 따를 때인데요. 당시 문제는 노비의 수만 증가하고 양인과 천인이 혼인하는 사례가 늘자 도승지는 선왕의 결정한 제도를 쉽게 바꿀 수 없으니 기존 제도를 옹호하는데요. 선조께서는 이전에 양인과 천인의 혼례를 금하는 뜻을 내놓으셨는지 신료들은 양인과 천인의 혼례를 금하면 양인들 수도 더는 줄지 않고 군에게 보탬이 된다고 동조합니다. 제도를 정할 때는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국가의 입장에선 세금과 군역을 따르는 양인의 수를 늘리는 것이 도움되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심해 쉽사리 제도를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도승지가 아뢰기를 방금 의금부에 갔더니 부의 서리가 와서 승지가 현문으로 출입하는 것은 200년 동안 내려온 옛 규례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추구관의 계좌를 찍었으니 그것은 임금이 초안을 잡은 문서입니다. 승지는 왕명을 봉행하는 사람인데 어찌 왕명을 봉행하는 추구관을 가지고 현문을 통하여 출입할 리가 있겠습니까?
임금의 명령을 높이는 것은 춘추의 대의이니 200년 내려온 옛 규례일 뿐만이 아닙니다. 신이 정문을 통하여 들어가니 위관이 예에 어긋났다고 하여 그만두고 나갔는데 중요한 삼성 추국이 신의 망명된 생각으로 인하여 정지되었기에 황공스럽게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배제하지 말라. 네, 승지는 임금님 왕명을 받은 추구관을 가지고 의금부에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근데 의금부서리가 승지 행동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바로 임금께서 이용하는 정문을 통과했다는 것, 신하들은 현문을 이용해야 하는데 감히 정문을 이동했음을 지적합니다. 이에 기분이 상한 도승지는 변명하듯 임금께 호소하는데요. 어찌 감히 임금의 왕명을 가지고 현문을 사용할 수 있겠냐고 호소하니 광해께서 큰일 아닌 일로 대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위 기사를 통해 권례 정문과 현문의 사용이 엄격히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도승지 홍구경이 앞에 나아가 아뢰기를 신은 부부하게 아랠 것이 있습니다. 성심도 오늘을 기억하시겠지요. 오늘은 신이 임진년에 성명을 처음 만난 날입니다. 그날부터 전하의 신에 대한 두터운 은혜와 특별한 지우는 아마 천고에 없는 계획일 것입니다. 그 덕을 갚으려 하여도 하늘처럼 그지없다는 것은 신의 정사로서는 오히려 대수롭지 않은 말입니다. 이승에서는 참으로 1000만분의 1도 갚을 길이 없으나 변함없는 진심을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서 영구히 전하의 견마가 되어 조금이라도 정성을 다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의 구구한 초심은 다만 명의를 자임하는 것이었으니 어찌 척의 신하가 되려 하였겠습니까마는 사세에 몰려서 마지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년 이래로 왕실의 인척이 되고 공사가 불행하여 올해 5월에 일이 있었습니다. 이 뒤로는 국사와 민심에 관계될 바가 없겠거니와 머무를 곳을 모르는데 신이 밤낮으로 생각하고 갖가지로 헤아려도 이것은 모두 신이 아직도 조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는 차마 말씀하시지 못하고 아래에서는 차마 청하지 못합니다마는 신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계책이 이 지경이 되게 하였으니 어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신이 성명을 길이 헤어지는 날입니다. 이제 부신을 바치고 나갈 것인데 신이 한번 금문 밖으로 나간 뒤에 다시 세상일의 뜻을 두어 조지를 구하여 보고 사람을 불러 만난다면 이것은 국가를 잊은 것이니 천신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신이 5년 동안 나라의 일을 맞아보아 조정의 명령은 신의 손에서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신은 참호하고 속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천리는 수만하니 어찌 줄곧 이러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어서 훈련 대장의 명소를 풀어 손수 향안에 바치고 나갔다. 김상철이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신들이 참으로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은 잠시 말하지 말라. 이것이 그 아름다움을 이룩하고 끝내 보존하는 방도이다. 내가 어찌 생각 없이 그랬겠는가. 정민씨가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막대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위에서 어찌 생각하신 것이 없이 그러셨겠으며 지신도 어찌 생각 없이 그랬겠습니까? 지신은 남보다 한 등급 높다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고서야 끝내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뒤로는 뜻대로 강호의 산수에서 논일 것인데 조보와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말에서 또한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간다고 핑계하고 오히려 다시 멀리서 조정의 권세를 잡는다면 이것이 어찌 오늘의 뜻이겠는가. 지난 일은 그르쳤더라도 이 뒤의 일이 착하고 착하지 못한 것은 오직 집에서 어찌하느냐에 달려있다. 네, 총애를 한 몸에 받은 도승지 홍구경의 하직 관련 기사인데요. 하직의 내용은 파격적입니다. 결단코 나란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며 승정원이 발행하는 조보도 받아보지 않을 것이고 조정 사람들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구구절절 호소합니다. 홍구경은 정조 임금님 세손 시절부터 즉위까지 헌신적으로 곁을 지킨 자입니다. 그런데 겨우 재위 3년 만에 물러난다니요. 헌데 의미심장하게도 정조께선 총애하던 홍구경을 잡지도 않으시고 기다린 듯 류너해 주십니다. 그대 말대로 조정의 뜻을 두지 말라는 듯 하얀 머리 재상에게 내리는 봉조와 직감까지 특별히 내려주시며 말이지요. 결정적 하직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참고 자료를 보면 정조 임금님 뜻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조 즉위 이후 동부 승지가 되고 바로 승정원의 수장 도승지가 되고 임금님 옥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수귀소를 설치해 수귀대장까지 맡았지요. 하니 조정의 모든 일은 홍구경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지요. 헌데도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누이 동생을 원빈으로 들여 외척이 되었죠. 분명 권세에 눈이 멀었다고 눈총을 받을 텐데 그리 질주했던 이유가 뭘까요? 선왕 영조께서 홍구경을 이뻐해 주신 기록이 있는데 세손을 힘껏 보필하라고 책임을 주니 홍구경은 사명을 넘어 핏줄로 엮어서라도 정조와 한 몸이 되고자 집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앙이었습니다. 원빈 홍씨가 급작스럽게 1년도 안 돼 사망하자 홍구경은 중궁전을 의심하며 궁녀들을 함부로 문초하고 더 나아가 원빈의 원혼을 달래준다며 정조의 이복동생 은원군 장남을 양자로 삼아 상계군으로 봉호하고 대통을 꿈꿉니다. 한편 왕실에선 중전의 원자 생산이 희망이 없자 간택을 추진하였는데 그 또한 홍구경이 막습니다. 이는 임금을 업신여기고 종사를 끊어내는 대역죄인데요. 이에 정조는 자신의 허물인양 홍구경의 질주를 막은 것입니다. 홍구경이 물러나자 그의 사람들도 내쳐지고 홍구경을 싫어했던 자들이 조정을 차지하면서 그를 귀양 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정조께서는 거부하셨고요. 3, 4등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자 귀양이 아닌 방축으로 결론 내립니다. 방축은 제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유배보단 가벼운 형벌이지요. 이후 홍구경은 강릉구에서 술로 지내다가 3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3, 4등은 죗값도 치르지도 않고 제 고향에서 편히 죽었다고 통분합니다. 그러나 정조께서는 애석해하시며 모든 일은 과인의 과실이라 말씀하셨지요. 승정원은 그만큼 임금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용하는데 만용을 부린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오늘날 정사를 움직임에 있어서도 하늘의 법칙에 합하기만 한다면 요순처럼 되기가 무엇이 어렵겠는가. 며칠 전의 하교는 단지 후세의 공심으로 관찰하여 은하였을 뿐이다. 어찌 높은 것을 버리고 낮은 데로 나아가겠는가. 며칠 전의 연설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번인 옥당이 분명히 알지 못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두세 번 밝게 깨우쳐준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었다. 만약 참찬의 말과 같다면 당일 글 뜻의 본의와는 조금 다르다. 며칠 전 연설을 입기한 뒤에 기조를 취해서 보았더니 정말 참찬의 뜻과 같았다. 주서의 직책은 진실로 본래의 하교를 실제대로 기록하는 것이 마땅할 뿐인데 어찌 감히 상세하고 극진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 연설을 후세에 전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래 채무가 너무나 미안하니 해당 입시 주서는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삭제하고 문외 출송하여 상교의 채무가 중엄하고 연설에 지엄한 것을 알게 하라. 네, 순조께서 아버지 정조 임금만큼이나 학문을 사랑하셨는데요. 경연 중에 중요한 부분을 거듭 강론하셨으나 승정원의 주서가 강론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했는지 진노하신 순조께서 미비하고 잘못된 기록이 후세로 전해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이 자를 벼슬아치 명부에서 삭제하고 한양에서 내쫓는 문외 출송을 내리십니다. 승정원 일기를 중시했음을 동시에 뱉어내는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했던 주서의 고증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관장하며 조보도 발행하고 방대한 승정원 일기까지 남겼으니 새삼 더 특별해 보입니다. 그럼 임금님의 비서기관 승정원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안녕.